네, 반갑습니다.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가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맹경선이고요. 반갑습니다. 코인라이트 시즌3에 새로운 패널분이 한 분 찾아와 주셨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또 시즌2에 이어서 코인라이트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서수민 팀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그 예전 방송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방송에서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이번 코인라이트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그 누리꾼 여러분도 반갑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더 앞으로 더 화끈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홍비 서수민 팀장입니다. 네, 오늘 좀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제가 그때 뵀을 때 굉장히 17년도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평론가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세금 관련돼서도 또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도 모셔봤습니다. 신승근 교수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신승근 교수입니다. 두 전문가님 모시고 제가 열심히 또 옆에서 말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세금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맞을까요? 희망사항이죠. 세금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문제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었으면 오늘 이런 토론 자체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항상 배울 게 많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세하게 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간 보류됐던 특근법이 오는 2월에는 통과가 될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2월에 통과가 될지 어쩌면 1월 달로 당겨서 통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 그러니까 아까 김병우 의원은 가상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상황이 무법자가 활개치는 황야 같은 곳이거든요.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이 되든 2월 달이 되든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김병우 의원 말은 암호화폐라는 뭐 가상통화라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라는 여러 가지 말인데 가상자산으로 이름 붙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 붙였다라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네, 김춘수의 꽃입니다. 자, 제가 이거 읊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와. 근데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가 그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0과 1로 된 코드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가 그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바로 그는 나에게로 와서 돈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가상 자산이든 암호화폐든 뭐 가상 통화든 간에 이름을 붙이고 제대로 된 특근법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준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0과 1에 지나지 않은 코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되고 거기에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김병우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김춘수의 꽃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암호화폐 의미가 생기면서 점점 제도화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합니다. 내국인도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는 되게 한편으로 좋기도 해요.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이제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는 국무조정실에 계셨을 17년 말 그 광풍 당시에도 당시 이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이번에 언급도 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태도를 취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당시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이런 정부 그런 정부 부처의 성격상의 보수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그 과세를 먼저 논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현재 엄청나게 사업을 하게
하기 힘든 환경을 이제 주어져 놓고 이제 과세부터 해도 되냐 이런 거예요. 신사업이라면 한 국가에서 신사업이 자리 잡기에는 법안 마련, 발의부터 마련까지의 그런 적합한 순서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제 과세가 과연 지금 현재 먼저 나와야 될 논쟁인가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국가가 당연히 그 자기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프라를 깔아주고 사업을 하게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그 불만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동의해요. 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가 자기 일을 했어야지. 그게 맨날 싸움박질나고 말이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빗썸이 지금 과세 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빗썸 입장에서 억울해요. 예, 억울한데 문제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단은 빗썸이 803억 원을 과납부를 했단 말이죠. 납부를 하고 그다음 이후에 권리구제 절차에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빗썸은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 팀장님은 지금 제대로 일을 환경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세금 이야기해야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금 이게 도둑놈 아니야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 얘기인데 서서 팔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빗썸은 그것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는 진리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그리고 빗썸에 대한 과세로 의견이 분분한데 그 논의를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좀 명백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 두 번째는 원천징수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뭐 말이 어렵죠, 그냥 다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열거주의가 뭐예요? 열거는 이렇게 법에 써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득은 세금을 내라. 근데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열거주의에 비춰보면 세금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소득세법에 외국인, 우린 비거주자라고 해요. 세법용어로. 내국인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같은 열거주의인데 마지막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거주의라고 하지만 그 열거주의 반대말이 포괄주의거든요. 네. 포괄했다. 그래서 포괄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은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세를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고 두 번째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근로소득을 받아보신 분 알겠지만 매달 월급 받을 때 얼마 뛰잖아요. 네, 뛰죠. 네, 뛰는 게 어떻게 뛰냐면 이 사람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거 다 보고 뛰거든요. 근데 소득을 뛸 때 뭘 빼요? 뭘 빼냐면 비과세 소득은 뺍니다. 예, 식비 이런 거는 비과세 소득이거든요.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원칙수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빗썸에서도 만약에 이 소득이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이 뭐 대부분 중국인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과세 소득이었다면 원칙수를 해서 시청에 납부했으면 문제 없었고요. 만약에 과세 소득이 아니다. 우리 이제 근로소득자들 그 식비처럼 비과세 소득이었으면 비과세 소득이라고 아니면 감면 소득이라고 신고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세 근거인데요. 교수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과세 근거가 마련이 돼야 할까요, 팀장님? 그러니까 현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거주의, 소득세법상은 지금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세법상에 지금 가상자산이 암호화폐 자체가 열거가 돼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명확한 회계 기준을 세법상에 놔야 되는데 최초에는 뭐 가상화폐, 뭐 가상통화, 뭐 암호통화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용어들로 불려왔어요. 사실 뭐 통화랑 화폐도 사실은 큰 개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으로 현재는 이제 일단은 아까 그 VCR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지금 현재 됐을 때
그러면은 어떤 뭐 양도소득으로 매길 거냐, 기타 소득으로 매길 거냐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아니면 보유를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면 보유하는 목적,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뭐 과세 그 표준을 조금 달리해서 과세율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과세 표준 자체가 되게 과표가 엄격하게 되는 만큼 그 전 세계 트렌드에 좀 맞추지 않으면 또 이제 조세 회피나 조세 절감으로써 이제 국내를 또 나가서 또 국부 유출이 또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을 조금 잘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달 초에 이 빗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이 803억 원은 하나로 출금했을 때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매긴 건지가 저는 지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사서 500만 원에 팔고 이 절반 손실이 났어도 무조건 50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해서 55만 원을 내라는 건지, 교수님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이 관심을 받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사서 팔면 내가 판 가격에서 샀던 가격을 빼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나눠서 얘기되는데, 원칙인수만 얘기하자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원칙인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그렇죠. 왜냐하면 내국인들은 국내에 살면서 우리 경제 활동에 기여를 하잖아요. 네, 국가 경제 활동에 기여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와서 투자해서 돈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원칙인수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고요. 이 원화 인출액 전체에 세금을 부과한 건데 이게 정당한 과세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원래 과세하는 소득이 아니라면 이게 비과세랑 감면되는 소득이라고 국가에 신고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빗썸이 정부에 신고를 안 하니까 정부에서는 과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 뭐 더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잘됐다기보다도 이제 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제 행정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행부서니까 과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책임 있게 과세를 해야지.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맞는데 네.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할 수 있어야 과세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조세 저항까지 오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련의 행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어야 그냥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빗썸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세 당국의 기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심각하게 좀 생각이 돼요. 네. 평론가님 말씀이 맞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권이 제일 우선하는 권리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더 찾아보면 이게 지금 뉴스는 됐는데 이 논의가 한 2, 3년 전부터 논의됐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빗썸하고 국세청 간에 이런 논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빗썸에서 만약에 그 와중에 좀 신고를 했거나 이랬으면 좀 문제가 나아졌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재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세청에서 더 이제 잘 설명해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팀장님 네.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803억 과세에 대해서 듣자마자 딱 느낀 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 김치 아시죠? 프리미엄. 그게 17년 뭐 초부터 되게 갭이 되게 매력적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누구한테 매력이 형성됐냐? 그거는 이제 불법 환치기 하시는 분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국부 유출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 절차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뭐 예컨대 1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 사서 저희한테 120만 원에 팔고 그걸 다시 중고로 보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뭐 불법 환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대한 금액으로 요만한 갭으로도 이제 먹거리가 그렇죠. 되는 수익이 엄청나죠.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때 당시 암호화폐 이 환치기 수법 자체가 적은 자본으로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약간 되게 신기루 같은 신세계였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광풍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50%에서 60% 정도 갭이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아마 그때 좀 국부 유출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 절차를 받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당시 그때 빗썸이 외국인 회원이 10%로 전체 회원 기준으로 10%였는데 거래를 30% 이상을 담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국인들이 빗썸에서,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사실 그때 당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먹인 것 같다는 네. 생각. 그런데 이 세무 당국이 세금을 매기려면 뭐 증권이든 재화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 암호화폐는 현재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또 그것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회계학적으로 우리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네.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거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맨날 공시를 하잖아요. 예,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근데 거기를 기준을 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국제회계기준원에서 발표를 이미 했거든요.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자산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한국회계기준원도 자산이다라고 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맞죠. 네. 근데 아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근법 같은 이 자산으로 그 규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금방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뭐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법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암호화폐는 자산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자산으로 그렇죠. 인정 예, 예.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이익이 이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이 명확히 규정이 안 된 이 상황에서 과세 근거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는 네. 교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요.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상자산이 없으니까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 가상자산에서 과세한 게 아니라 유사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거거든요. 유사소득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뿐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세를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땅 때려서 법을 세워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요 집행하는 기관 사법부도 그렇고 입법하는 데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반응이 느려요. 네, 느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이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보루다 보니까 제일 늦고 또 변화가 제일 늦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가장 늦다 보니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입법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이것이 아까 서 팀장님 말씀하셨던 암호화폐부터 가상화폐, 가상통화, 지금 가상자산까지 또 살펴보면 무지하게 이름이 많이 붙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미 사회적 규정력이 약하다라는 것이고 그 사회적 규정이 약한 이유는 제도권에서 제대로 이거를 대접 안 하고 근데 보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은 빼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제도화하고 제대로 대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분들 다음 총선에 찍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과세를 강행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교수님. 평론가님이 딱 정확히 요점을 네. 잡아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법률은 통과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뭐 보셨지만 지금 뭐 법안 엄청나게 국회에 쌓여있지만 통과된 법안은 얼마 안 되고 그것도 2년, 3년 걸리는데 문제는 아까 특근법 논의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통과되더라도 또 세법 통과하는데 2년이 걸지 3년이 걸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세법을 개정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근법이 통과되면 바로 관련된 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는 안 내고 거래세만 내죠, 교수님. 네네. 그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이제 좀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작년 거래세부터 인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 5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과세 체제 개편을 확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점점 이제 인하를 하고 그 대신 양도소득세로 이걸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했지만 이제 뭐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고 앞으로 상황이 전국이 바뀌겠지만 전국이 바뀌면 또 안정화되고 또 그 한반도 평화경제라는 부분이 있으면 주식이 확 떠버리거든요. 그럼 그때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늘상 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항상 기민하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가 이 7월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과세 방안을 또 담겠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뭐 아까 답변 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네. 뭐 과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입법부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시장 참여자가 블록체인이나 뭐 이쪽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쪽 시장 참여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좀 과세 표준을 현명하게 좀 슬기롭게 매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예컨대 뭐 매매 차익을 제외하고 아까 그 기타 소득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이거죠. 뭐 3, 4년 전에 ICO에 투자해서 아직 지금 현금화를 못한 게 있는데 과세 이후에 갑자기 그게 뭐 상장이 돼서 그걸 현금화를 한다면 그건 그때 또 기타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갑자기 뭐 열토막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사실 투자자분들 뭐 10명 중 9명 이상은 대부분 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좀 죽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너무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끔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만 네네. 좀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 좀 슬기롭게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예, 있을까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빨리 어떤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좀 숙고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더 우선이죠. 경제 활성화돼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평과세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치킨집 하는 데서 소위 말하면 세금을 네. 내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거 왜 세금 안 내냐 이런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양쪽 의견을 다 또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까지는 이 국내 거주자 암호화폐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 저희가 과세를 받아들일 할 수 없는 수있을까요? 거죠. 왜냐하면 네. 소급과세라는 건 안 되는 안 거니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과세 안 되는 줄 알고 거래하는 사람한테 소급해가지고 옛날 거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렇죠. 열거돼 있지 않고 소급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가상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제도권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돈이 잠겨 있고 잠겨 있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더 이게 그 소득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손절매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이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이 장관이 바뀌고 이렇게 좀 인적인 요소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가 요즘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은성수 금감원장도 이렇게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다는 거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가상화폐 아까 특근법이라고 했죠. 특근법을 통해 가지고 명칭을 가상자산이라고 정했다라는 것은 제가 맨 처음 김춘수 씨 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의 시장의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보는 좀 길게 보는 그 비전을 좀 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의 시각
가지고 있는 시각은 업계 쪽이랑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도권 쪽에서 좁은 것 같아요. 과세 당국도 마찬가지고 뭐 국회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2020년은 앞으로 가상 자산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과세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 코인라이트 시즌3 첫 회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상화폐라는 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탄생 가능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없었다면 가상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오늘 우리가 토론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을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건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그걸 중간에 이제 거래소 같이 그런 기관들은 정부하고 잘 좀 소통을 해서 서로 이제 결국 문제는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나. 그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코인라이트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평론가님. 예. 여기 저 퍽스TV에 나와가지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예전 일이라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계속 만나 뵙게 될 거니까 금요일 오후 1시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로도 접속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많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면 거기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 예, 사랑해요. 예. 네, 화이팅! 그리고 팀장님 의견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셨던 거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3년 전에 저도 사실 코인 입문할 때 되게 많이 도움 받았던 방송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때도 아까 전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3년 전에도 늦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때 오늘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때 좀 서둘렀으면 사실 좀 이 정도까지 좀 피해 액수가 사실 엄청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할 건데 그런 투자자분들이 조금 피해가 안 입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관련 법 제정 자체가 이제 좀 가시화됨으로써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시각 자체에서는 열심히 이 산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조차도 뭐 이제 그들만의 리그, 소위 뭐 이제 한탕주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그런 시각 자체가 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이쪽 산업에 굉장히 애착 있게 종사하는 1인으로서는 되게 좋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시각 자체에 입각해 있는 지금 정박 효과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간대는 일단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거리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